오늘 주제는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출발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결론,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까, 이런 얘기를 제가 던지고 싶고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제 질문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우리 멤버들 중에 이제 젊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 이런 고민을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앞으로도 뭐 그런 기회를 몇 번 만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질문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걸 질문 드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 하지만 그래도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상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속에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주의란 뭔가? 민주주의란 어떤 제도이거나 어떤 생활 원리거나 어떤 철학이거나 어떤 사상이다, 이런 종류의 담론이나 정치학적 주제들은 많지만, 실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문제 제기했을 때 생각보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현재 정부에서가 아니라 정권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를 부패 혐의로 기소하겠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구속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이거 민주주의인가요? 또는 민주주의하고 상관없는 일인가요? 이런 얘기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관점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오히려 지금 정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법치주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요소 중에 법치주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1789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인권선언문에 이미 소위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최종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라고 의심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사인했더라고요. 그 체포동의안, 국회 그 체포동의안 거기. 그거를 대통령 사인을 해서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겠다, 이 사람 범죄자인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아주 촌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집에서 너무 비민주적이에요라거나, 친구들끼리 의사결정을 어떤 애가 지 맘대로 해요라는, 이렇게 해서 비민주적인 게 아니라 아예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법을 적용하는, 그 법을 집행하는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그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관념만 있지,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소위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다 모든 사람에게 공히 해당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일상에서도 꽤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제가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분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그 정치가 이자 혁명가인 분이에요. 그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분입니다. 사실 2023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 사람 얼굴을 딱 띄워놓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꽤 민주화 됐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요. 저분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워낙 명언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정치학 쪽에서는 좌우, 보수, 진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풍부한 개념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 그람시가 한 말 중에 옛것이 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위기가 도래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고요.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는 결국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시간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고요. 얘기를 좀 더 뭐 질문이라거나 또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맨 끝에 나오는 뭐 결론과 비슷한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후 위기다 또는 뭐 사회의 어떤 그 불평등의 심화와 뭐 심지어는 그 둠스데이 클럭이라 그래가지고 지구 멸망 시계가 있잖아요. 그게 거의 이제 12시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있다는 뭐 표현. 그리고 또 소위 식자들은 지금 인류에게는 22세기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22세기가 없다. 옛날에 영화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야 문명에서 언제 1999년 이후에 달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멸망할 거다. 이런 식의 뭐 모티브를 갖고 영화 만든 것도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지구 문명 또는 인간의 문명이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르고 있고 그것은 그냥 느낌이 그래 정도가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류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 그 멸망하는 지구에 이제 여러 가지 블록들이 있는데 그 블록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블록은 참 어제 뉴스에 나왔죠. 그 중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블록이에요, 지금. 그죠? 인구가 0.7. 인구 증가율 0.7. 전 세계에서 1 이하인 국가가 거의 없는데 두세 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최하입니다. 뭔가 뭐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도 강하고 뭐 사회적인 영향력, 심지어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뭐 굉장히 널리 알리고 인기 있는 그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쟤네는 잠깐 볼라방처럼 반짝하다가 타서 사라질 거야 라는 게 지금 우리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게 비극적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지라는 고민은 뭐 저만 하는 건 아닐 거고 어느 정도 뭐 모든 분들이 다 동감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민주주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 나름대로의 이해 방식으로 디지털 민주주의로 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정치의 내용을 뜻하는데 옛날의 정치와 지금의 정치를 비교해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 지배자가 왕이 맘대로 하는 정치 같은 거잖아요. 뭐 주상전하 납시오, 뭐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거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그 시저예요, 시저. 황제 제국 아주 고대 제국을 건설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저 시대는 사실 뭐 인권의 개념이나 민주주의의 개념은 아예 없었죠. 실제로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뭔가 민주주의가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직접 민주주의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뭐랄까 진지하게 듣진 않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양에서도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요. 예를 들면 신라시대에 화백회의가 있었다 그러고 몽고 같은 데서도 직접 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쿠릴타이라고 하는 그 의사결정 체계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벤트였어요. 예를 들면 화백회의는 3번인가 열렸답니다. 2번인가 3번 열렸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어떻게 열렸는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만장일치였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만장일치는 반대파를 다 저 장막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나마 몽고의 쿠릴타이는 좀 더 민주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 서너 번 이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민주주의들은 그냥 이벤트였던 거죠. 일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었고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아시는 프랑스 혁명 또는 그 근대적인 시민혁명의 과정, 영국의 그 명예혁명, 또 미국의 독립전쟁,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권 사상이 보급되고 그게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쓰면서 여기는 요거 몇 글자 써놨는데 제가 나름 이걸 준비하면서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나 프랑스 인권선언문이나 그 다음에 1948년도 유엔의 인권선언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치 저에게 야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야 되고 이런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되라는 거를 저한테 일깨워주는 듯한 인상을 받으면서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정말 페이지 한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역사적인 산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쨌거나 민주주의는 과거의 정치는 지배와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현대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와 자치의 개념을 두고 있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에 뭐 몇 가지 더 단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를 실현하는 거에 현대 정치는 민주주의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현대의 정치입니다. 옛날의 정치는 민주주의하고는 상관없었고, 근데 제가 곰곰이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민주주의가 그냥 발전해 온 게 아니라 기술의 변화를,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더라고요. 그냥 발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인쇄 기술에 제일 처음에 썼는데, 우리나라 그 뭐 있잖아요. 직지 뭐 이런 거. 그 종이를 맨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 중국의 채륜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보 기술이잖아요. 그게 발전했던 거고, 오늘날의 뭐 디지털 스마트 기술, 뭐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재밌게 본 장면이기도 하고, 사실 이 자리하고도 되게 관계가 있는데요. 보세요. 이 자리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제7간담회실에서의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마이크라거나 또는 조명이라거나 여기 프로젝터를 뭐 설치해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사실 인터넷이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이거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보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 의사당은 이 정당 간의 토론에 굉장히 적합한 형태로 건축돼 있더라고요. 또 미국의 의사당은 좀 약간 우리나라처럼 좀 다르게 생겼고, 그게 나름대로 다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건축 기술인 거죠. 공간 연출 기술인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민주주의는 기술을 반영해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직접민주주의 연대 활동을 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이상향적인 어떤 가치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거에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수준일 수밖에 없었고, 실제 그 시대의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어떤 걸 알아야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울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쌍이 맞아져요. 그래서 기술을 모르면 지금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오늘날의 무슨 기술이냐? 디지털 기술이죠. 뭐 이거는 아무도 뭐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 디지털 기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죠? 디지털은 0, 1로 모든 걸 표현하는 뭐 서술 방법 내지는 표현식, 뭐 논리 체계, 시스템 이런 건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은 당연히 옛날에는 디지털이 아니었던 걸 지금은 디지털인 걸로 바꾸는 게 디지털 전환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재밌습니다. 사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나서 제가 아이콘을 넣어놨는데, 첫 번째는 컨버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화를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데이터화를 시키는 거를 디지털 전환의 첫 번째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시스템화돼요. 시스템화된다는 건 아까 이제 데이터화돼 있던 것들을 뭔가 해석한다거나 전달한다거나 이런 걸로 하는 걸 의미하는데, 요거를 이제 어댑테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 단계는 디지타이제이션을 넘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더 세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 단계를 실제로 디지털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마지막에 플랫폼화, 이게 이제 그 만들어진 디지털의 데이터와 그 프로세싱,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실제 활용되는 거, 어플리케이션화 되는 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 세 번째 단계예요. 제가 이거를 굳이 잘 모르는 영어 뭐 이렇게 발음도 후진 걸 갖고 연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민주주의나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가 남발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디지털을 다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건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로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는 정치를 말하는 수준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로 보자면 그런 디지털 민주주의, 그러니까 디지털 정치는 앞에 첫 번째 단계나 두 번째 단계 사이 어딘가에 있을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된 정치가 아닌 거죠. 지금 제가 디지털 민주주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걸 어떻게 좀 찾아보자. 개념을 정리해보자라는 의도인 거고요. 결국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라는 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고 이 플랫폼이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해놓느냐라는 주제를 우리한테 던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뭐 경제의 디지털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뭐 그죠? 교육, 무슨 뭐 문화. 우리나라 전자정보 되게 평가 좋아요. 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끄럽게도 사실 우리나라가 좋은 게 아니라 외국이 나쁜 거겠죠. 더럽게 불편하거든요. 디지털 기술은 근데 이게 제가 연구하면서 이제 여기 박명준 대표님께서 제가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얘기했던 내용을 좀 구체화시킨 건데요.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디지털 기술 특징이 있어요. 옛날 기술과 지금 기술,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 시대를 디지털 기술 시대예요. 옛날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디지털 기술 시대. 근데 특징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되게 여러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4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4가지를 꼽은 게 첫 번째 명료합니다. 디지털이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디지털 시계 갈 때 1, 2, 3 이렇게 늘어나지 뭐 1.785 이렇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정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량화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갖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통제 가능한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간. 그러면 그럼 옛날 기술은 통제 가능하지 않았나? 않았죠. 저는 이게 우리가 되게 큰 의미에서 함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어떤 뭐 사회, 뭐 경제, 문화, 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은 기술 통제가 안 되는 시대였어요. 기술 통제가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제가 김누리 교수님 강연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난 50년 동안 만들어낸 생산량이 그 앞에 인류 전 역사의 생산량보다 더 많대요. 인류가 한 2만 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9,950 더하기 50.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기술이 뭐 진짜 날뛰는 미친 야생마처럼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우리가 코로나, 그죠? 뭐 요번에 지진 일어난 거 보고 지진을 인간이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나왔잖아요. 주택 정책의 대실패로 참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인재인 거예요. 기술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결국은 부를 축적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기술이 쓰여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디지털 기술은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그나마 안 그럴 수도 있다. 뭔가 다른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가지가 그런 의미인데요. 디지털 기술은 재현성이 있습니다. 이 재현성 그러면 되게 뭐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한자로 써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의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가장 많이 느끼실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순식간, 홍길동의 분신술 부럽지 않게 우리는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복제해낼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동시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이쪽의 성공은 즉시 다른 곳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쪽의 경험이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서 이제 더 이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을 이제 누릴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일했던 직장에서는 로라고 있어요. 불로 이렇게 철가루를 이렇게 녹이고 이렇게 태운다 그래야 되나? 굽는 건데요. 그 로가 꺼지면 독일에서 기술자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술자가 왔다가 불 켜주고 가는데 전체 경비가 뭐 1억 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아날로그적 기술인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은 뭐 물론 지금도 뭐 포항제철은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의 디지털 기술은 어떤 그 정보가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술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리한 입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썼냐면 사실은 아날로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디지털 민주주의의 반대 측면에서는 아날로그 민주주의 또는 아날로그 정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특징은 뭐냐? 제가 이 표현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료하지 않고 수치화되지 않고 또 재현이 어렵고 제가 아까 기술자 불러다 불 킨다 그랬잖아요. 또 예측이 안 되니까 뭔가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좀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걸 수 있지만 대의제 시스템의 한계가 그런 데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의제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대의제 시스템의 한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개선할 수 있는 건데 그 해결하는 것에서 인적 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기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죠. 뭐 도덕적인 지탄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강요하는 거.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뭐 그런 거 어떤 뭐랄까 전형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죠. 저는 그게 되게 전근대적인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민주주의란 뭔가라고 제가 이제 감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히 정의한 내용을 여기 썼는데요. 디지털 민주주의는 우리 원래 민주주의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는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디지털 민주주의도 정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핵심 가치를 우리가 상기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디지털 민주주의 또는 디지털 관점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왜 존엄하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제 태어난 것 자체가, 그죠? 뭐, 올메나 크리에이티드 이퀄?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 근데 그런 데서,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 쓴 거는 존재를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존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으로 엉켜있는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거든요. 소셜 네트워크도 여러 개 쓰고 당연히 행위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됩니다. 존재만 존중할 게 아니라 행위를 존중해야 돼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행위를 존중한다는 뜻은 정보,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과거의 민주주의는 그런 건 별로 주제로 다루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거는 잘하는 전문가한테 맡겨.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시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행위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뭔가 조건을 정의하는데 그 조건에 대한 게 저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인권선언문이나 유엔 인권선언문이나 미국 독립선언문을 다시 읽어본 이유가 뭐냐면 자유를 별도의 가치로 특별하게 강조한다거나 평등의 가치를 특별하게 강조한 문서는 없어요.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조건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아시잖아요. 신자유주의. 그죠? 뭐 극단적 평등주의. 되게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왜곡이 있는 겁니다. 실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평등주의를 뭔가 짬뽕한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야, 민주주의 하면 자유가 이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은 뭐 프리덤 앤 프리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사상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정말 내면적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 내가 누구인가에서 출발해서 내가 내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정보의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헌법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는 헌법적 같이 안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현대의 자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기반 중에 하나인데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지금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
다뤄야 될 주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뭉뚱그려지면 결국 정보 자체에 대해서 내적 정보가 있다면 당연히 외적 정보가 있고, 그러면 외적 정보라는 거는 공인된 공공의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의 원칙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형식적으로 좀 보자면 아까 제가 대의제를 살짝 언급을 했는데, 대의민주주의가 여기가 이제 의사당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면 당신은 뭐 의회주의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 의회주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제거든요. 근데 저는 대의제가 간접민주주의하고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제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곰곰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대의제하고 간접민주주의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디지털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의제는 별도로 다루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썼나? 뒤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형식의 간접과 내용의 직접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많이 나와요.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보면은, 뭐 은닉화 기술, 그 다음에 뭐 객체화 기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간접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더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요. 그거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어떤 중요 정보의 소통이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디지털 민주주의는 결국 이런 내용을 포괄한 형태로 재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람한테는 어떻게 귀결되느냐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 눈여겨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제가 디지털 세상이 있다면 어떤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까를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거나 누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받거나 공격받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7개쯤으로 나눠놨는데, 저는 참 이런 걸 써놓고 나서도 이제 여러 번 쓰고 지우고 고치고 하면서 다시 새삼 느꼈는데, 이게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이런 국민저항권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부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되게.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낸 게 아니구나. 역사적으로 이미 굉장한 경험들로 축적돼 있구나. 다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는 환상 속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깨닫지 않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 정도고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와 시스템과 플랫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플랫폼이 온라인 정치 플랫폼이라는 게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하는 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 작업을 2012년에 리퀴드 피드백이라는 그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을 제가 한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한글화 시키면서 한국의 여러 단체하고 뭐 정당 같은 데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개발 지원 활동을 했는데, 그로부터 느낀 게 뭔가 신박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뭔가 디지털 기반의 정치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저께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준비하느라고 못했고요. 근데 그 관점을 좀 바꿨어요, 제가.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서 정치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맞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가능한 저변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디지털 빅테크 기업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을 어떤 대안으로서 생각해야 되는가를, 아까 제가 데이터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면 구글,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꽤 유용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민주주의가 전혀 구현되어 있지 않은 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굳이 제가 이것저것 조목조목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능이 유용한 건 맞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거기서 좀 침해받고 있다는 것도 맞거든요. 찾아보시면. 그러면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유용성을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디지털 플랫폼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뭔가 예를 들면 누가 채팅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이제 뭐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국민 플랫폼으로서 카카오가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되게 좋네. 뭐 이제 이렇게 우리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단체들끼리 연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설계도 하고 기획도 하고 했는데,
뭐 답도 안 나오고 뭐 그것도 누가 투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1, 2년 쓰다가 또 이제 서버비 없으면 꺼야 되고 뭐 이런 삶을 살다가 문득 제가 느낀 건 이런 결론입니다. 현재 플랫폼의 기능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그 축적된 지혜를 통해서 그 수요에 대응을 해준 거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거기 말씀드린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하는 현대적 기술 수준에 맞는 정치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고, 근데 없으면 그 사람들을 뭔가 단죄하거나 벌을 줄 문제는 아니잖아요. 없으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는 그걸 만들 환경을 도와줘야 돼요. 시민들이 만들 수 있게. 근데 그거를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정치는 안 하죠. 물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김미주 의원님 같은 경우도 올리시는 글을 그 페이스북에 아까 제가 가끔 보면은 되게 강론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우리 정치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들은 대안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대안 플랫폼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는가가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봐요. 디지털 빅테크에 대항해서 시민사회가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대안화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제 주장인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이분 사진을 처음에 걸었잖아요.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람이 여러 멋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는 진짜 와, 이 사람은 진짜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헤게몬입니다. 그래서 헤게몬이라는 말을 정말 제가 거의 처음에 접하고 나서 한 20년, 30년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그람시라는 그 혁명가, 정치가를 되게 존경하는데, 그 안에서 헤게모니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가라는 고민을 저 나름대로는 그만큼의 시간을 들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썼어요. 여기 있는 말들이 다 그람시의 정치 이론들이에요. 예를 들면 거점을 만들자. 저게 진지론이거든요. 진지론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헤게모니 주도, 그 다음에 단계별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제 문화적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낸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그냥 말을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건데, 저는 이걸 가지고 현대적인 정치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하는 이겁니다. 정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거고요. 우리 목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내는 게 지금 정치의 목표예요. 근데 그거의 가장 유효한 도구가 민주주의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 민주주의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관점이어야 되고요. 그 최대한 확대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민주주의의 반대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뭐 거대 플랫폼 기업일 수도 있고, 뭐 고리타분한 정치 집단일 수도 있고, 뭐 기득권화된 어떤 특정 뭐 그룹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민주주의 반대파와 싸워야 되는데 이게 싸움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헤게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사실 투쟁 중심이기 때문에 헤게모니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만들어낸 건데, 그람시의 그 예전 책을 굳이 찾아가지고 저희 집에 우연찮게 한 권이 있어서 그 누렇게 이제 바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게 사실 세 번째 줄에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쉽게 제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랑 같이 공조할 만한 사람. 요거보다 더 앞에 가면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이죠. 동지쯤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건 우리라고 생각하면은 공조할 세력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조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협력할 내용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점점 확대돼요. 협력의 단계를 넘어서면 연대를 만들어야 되고, 연대가 좀 더 심화되면 동맹이 되고, 그 동맹이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통일이 조직을 하나로 묶는다거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를 위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현재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이제 믿게 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결국 이거를 해내는 과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우리한테 실현시키는 거, 우리의 힘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거, 그리고 그게 결국은 현대의 정치를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디지털 플랫폼 전략 또는 디지털 민주주의 전략은 결국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헤게모니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의 문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자세한 얘기들을 또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그래도 오래 했네요. 30분 정도 했는데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